안녕하세요. 불꽃 싸다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2세의 여성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편에게 완전히 속아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게 돈이 많다거나 학력이 높다거나 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제게 숨겼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들이 정상적인 사람들일 거라는 상식적인 생각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을 시댁 식구들에게 당하고 말았네요. 지금도 며느리에게 이런 파렴치한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인간들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시댁 식구들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서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을 달래기 위해 여러분들에게 하소연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제 아버지는 약간은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발명가였습니다. 아버지가 처음부터 직업적으로 발명을 하셨던 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여러가지 비닐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회사에 다니던 평범한 직장인이셨어요. 아버지는 호기심이 많고 뭔가 의문이 생기면 답을 찾을 때까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도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회사 안에서 아이디어 뱅크로 통하고 계셨는데 드디어 아버지의 기발한 생각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어요. 회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1,000만원의 상금을 걸고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했던 거예요. 그 당시에 1,000만원은 정말 샐러리맨들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죠. 모든 직원들은 상금을 차지하려고 머리를 쥐어짜냈습니다. 아버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밤낮으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려고 노력하셨어요. 그 결과 아버지가 낸 아이디어가 당선이 되었고 아버지는 1,000만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쥐게 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회사에서는 아버지가 제출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신제품을 만들어냈고 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아버지는 엄마에게 발명의 천부적인 자질을 가진 자신의 머리를 그냥 썩혀두기에는 아깝다고 하시면서 직업적으로 발명을 하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여보, 이제부터 직장 때려치우고 발명가가 될 거야. 하지만 엄마는 흥분한 아버지와는 다르게 걱정을 했어요. 나도 당신이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데 소질이 있다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당장 직장까지 그만두고 발명만 하겠다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다가 실패하면 우리 뭐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봐요. 어허, 시작도 하기 전에 초치는 소리 하지 말어. 당신도 봤지?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면 떼돈을 벌어서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난 자신 있어. 아버지는 엄마의 만류도 뿌리치고 1,000만원을 종잣돈으로 연구실을 만들어서 매일같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버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셨죠. 시간이 지나자 성공을 눈앞에 둔 사람처럼 자신감이 넘치던 아버지도 초조해져서 조바심을 내게 되었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자 아버지의 능력과 말만 믿고 같이 시작했던 동업자들도 모두 떠나고 딱 한 사람만 남아서 아버지의 곁을 지키셨어요. 그것이 제가 초등학생일 때였어요. 가장이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으니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게 기울어졌어요. 그래도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매일같이 분식집에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받은 1,000만원의 상금은 약이 아니라 아버지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치명적인 유혹이었던 거예요.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술이 잔뜩 취해서 엄마에게 이제 발명을 그만두고 싶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엄마가 아버지를 말렸습니다. 여보,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썩은 무라도 잘라야지 중간에 포기하면 되겠어요? 집안 살림은 내가 어떻게든 꾸려볼 테니까 당신은 계속 발명에만 신경 써요. 나는 당신이 해낼 거라고 믿어요. 아버지는 엄마의 응원에 힘을 얻어서 계속 연구를 거듭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는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고 그것을 활용해서 새로운 시제품까지 성공적으로 만들어냈습니다. 형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같이 기쁜 날엔 술 한잔 해야죠. 지금까지 아버지의 곁을 지키던 동업자와 아버지는 그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연구실에 출근한 아버지는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믿었던 동업자가 아버지가 만든 시제품과 아이디어를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모두 가지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동업자에게 연락을 했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동업자에게 배신당했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때가 늦어서 동업자는 아버지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이냥 다른 회사와 계약을 해버린 겁니다. 아버지는 그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했지만 아버지는 소송에서 지고 말았어요. 동업자와 계약한 회사가 이미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상표까지 해놓았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동업자를 백방으로 찾아다녔고 드디어 동업자를 만나게 되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파렴치한 동업자의 멱살을 잡고 따졌습니다. 이 사기꾼 같은 놈아, 감히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교도소에 쳐넣기 전에 당장 계약 취소해. 동업자는 아버지의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기에 놀라지도 않고 아버지를 비웃었어요. 형님, 저 5년 동안 형님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 형님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신제품은 제 거나 마찬가지예요. 좋아, 그러니까 내 몫을 달라는 거야. 나 절대 혼자서 돈을 모두 차지할 생각은 없어. 우리 이익은 똑같이 나누자. 그렇게는 못하죠. 형님이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장해봐야 제 아이디어로 등록이 되어 있고 계약도 제가 했어요. 그런데 제가 왜 형님하고 이익을 나눠야 하죠? 정 억울하면 소송을 하시든지 저를 고발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아버지는 돌변한 동업자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났고 아버지가 자신의 독창적인 생각이라는 걸 증명할 방법은 없었어요. 얼마 뒤에 아버지가 고안해낸 신제품이 시장에 나왔고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었어요. 그 바람에 동업자는 그야말로 떼돈을 벌어서 벼락부자가 되었고 회사까지 차려서 사업가로 행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자수성가한 사업가들 소개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도 출연하게 되었어요. 그걸 본 아버지는 다시 그를 찾아가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니 조금만 도와달라고 이제는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업자는 아버지를 만나주지도 않았다고 해요. 배신한 동업자의 뇌성공은 아버지가 화병에 걸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화병에 뇌졸중까지 겹쳐서 쓰러져서 거동도 하지 못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어요. 반신불구의 상태로 투병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1년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자란 저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생활전선에 나서야 했어요. 아버지를 대신해서 힘들게 일을 하던 엄마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일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죠. 다른 친구들은 대학에 들어갈 때 저는 이력서를 들고 일자리를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알바를 하던 저는 안정적인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서 생산직으로 일을 하게 되었어요.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었는데 저는 제품을 포장하는 일을 했어요. 별다른 기술이 필요 없는 비교적 쉬운 일이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건 아직 세계 경험이 많이 없었던 제게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처음 한 달 동안은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밤마다 어깨와 허리에 통증이 심해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때마다 엄마는 몸살로 끙끙 앓는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곤 하셨어요. 아휴, 못난 부모 만나서 네가 고생이 많구나. 수연아, 미안하다. 엄마 괜찮아. 일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뿐이야. 며칠만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저는 온몸으로 전해지는 통증을 애써 참으면서 웃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만두려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몸은 힘들어도 알바를 하는 것보다는 월급이 많았기에 참고 견디면서 계속 일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일이 서툴다고 매일같이 반장에게 구박을 받으며 잔소리를 듣던 저는 5년이 지난 다음에 반장이 되었어요. 5년 만에 구박대기 신참에서 반장이 되어서 예전에 저처럼 처음 공장에 들어온 신입들에게 일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반장이 되자 저는 사무직 직원들과 같이 회의를 하는 일도 생겼어요. 모든 회사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 같은 생산직 사원들과 사무직원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 회사는 그 정도가 심해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현장 직원들을 하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죠. 그런데 회사에 새로 들어온 직원은 다른 직원들과 다르게 현장에서 일하는 저희들에게 친절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었어요. 그는 경력이 없는 신입 직원이 아니라 경력직 직원이었습니다. 다른 회사의 기획팀에서 일하다가 대학 선배인 부장님이 특별히 스카웃해왔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대리라는 직함을 달고 일을 시작했어요. 경력도 있고 부장이라는 든든한 뒷배경까지 있으니
그는 공장에서 몸을 쓰면서 일하는 저희들을 무시하면서 거들먹거릴 만도 한데 그 대리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반장 자격으로 일주일에 한 번 회의실에 올라가서 부장님에게 현장 상황을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받았어요. 그 자리에는 그 대리도 같이 있었어요. 그는 항상 제게 깍듯하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정수현 반장님, 이번 주는 정부기관에서 현장 점검을 나올지 모르니까 직원들이 항상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해주세요. 네, 김대리님, 알겠습니다. 김대리는 어려운 내용도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었고 저만 보면 항상 따뜻한 미소로 대해 주었어요. 그러니 저는 은근히 매주 김대리와 같이 회의를 하는 월요일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다른 직장인들이 모두 끔찍하게 싫어하는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져서 일요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정도였어요. 어느새 제가 가진 김대리에 대한 호감은 짝사랑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김대리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저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제 마음을 고백하는 일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대리가 먼저 제게 좋아한다는 고백을 했어요. 저희 회사는 분위기마다 현장의 조장과 반장들을 대상으로 3박 4일 동안 회사의 수련원에서 안전교육을 했어요. 안전교육은 김대리가 담당했고 3박 4일간 합숙교육 둘째 날에 일정을 마치고 저녁을 먹고 난 다음에 무료했던 저는 산책을 하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돌아보니 김대리가 가로등 불빛 아래서 저를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아, 네, 소화도 시킬 겸 산책이나 하려고 나왔어요. 그래요? 저도 바람 쐬러 나왔는데 우리 마음이 통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소련원 뒷산에 가면 아주 좋은 곳이 있는데 같이 갈래요? 김대리는 자기는 교육을 담당하면서 여러 차례 수련원을 들락거렸고 우연히 뒷산에 올라갔다가 야경이 아주 끝내주는 곳을 봤다고 했어요. 저는 김대리를 따라서 캄캄한 밤에 산을 올라갔어요. 김대리가 후레쉬를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밤눈이 어두워서 김대리의 팔을 잡고 딱 붙어서 산을 올라갔습니다. 30분 정도 올라가자 완만한 능선이 나왔고 그 아래에 산을 감싸고 흐르는 강이 보였어요. 어스름한 달빛 아래 유유히 흘러가는 강과 강물 위로 드러나는 산기슭의 그림자와 밤하늘의 별이 어울려 한 폭의 동양화 같은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때요? 멋지지 않아요? 아, 정말 좋아요. 낮이라면 그저 그런 풍경이었겠지만 밤에 보니 정말 아름다워요. 달빛에 비친 산 그림자가 이렇게 멋질 줄 몰랐어요. 저는 감탄하면서 제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했어요. 그때 김대리가 아주 뜻밖의 말을 제게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배경으로 사랑하는 여성에게 고백을 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그게 무슨... 저 사실 수연씨 좋아해요. 이번 교육에 수연씨가 참가한다는 거 알고 저 이번 교육이 끝나기 전에 제 마음을 고백하려고 결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지 떠올리지 않아서 여기 뒷산에 혼자 와서 수연씨에게 고백할 말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수연씨도 산책을 간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수연씨와 같이 여기로 와서 고백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전 김대리가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는 말을 듣자 저희들은 정말 천생연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저는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이었고 그는 대학까지 졸업한 고급 인력인데 서로 어울리지 않다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면서 자기는 학력이나 재력 같은 건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사랑이란 서로를 향한 순수한 마음이라 생각해요. 돈 때문에 아니면 자기보다 많이 배운 사람과 같이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고 생각해요. 저는 순수한 마음으로 수연씨를 사랑하고 제 아내로 맞아들이고 싶어요. 김대리의 말은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저희들은 연인이 되었고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랑하는 남자와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1년 뒤에 저희들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흔히 첫사랑은 깨지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저는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남자에게 고백을 받아서 연애를 시작해서 결혼까지 했으니 첫사랑을 이룬 셈이었죠. 그런데 막상 결혼을 약속하고 시댁에 가서 시부모님을 만나본 다음에 저는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사실 저와 연애를 하는 동안 남편은 자기 식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제가 시부모님에 대해 물어도 남편은 그냥 좋은 분들이라고만 했어요. 남편은 부침성이 좋고 명랑쾌활한 성격이라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잘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자기 가족들에 대한 말만 나오면 남편은 수연아, 우리 다른 이야기 하자 라고 하면서 화제를 돌려버렸어요. 저는 시댁에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다시 남편에게 말했어요. 시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 알려줘. 그래야 내가 기분을 맞춰드릴 수 있잖아. 그러자 남편은 긴 한숨을 쉬더니 당신이 직접 만나보고 판단해 라고 했어요. 그때 남편의 긴 한숨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아차렸어야 했어요. 시댁에 들어가자 시아버지가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그래, 어서 오너라. 듣던 대로 아주 참하게 생겼구나. 시아버지는 웃으시면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하고 엉거주춤 서 있었는데 남편이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더니 아버지, 또 맞았어? 라고 물었어요. 시아버지의 눈 주위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를 쓱 쳐다보시더니 힘없이 웃으면서 뭐 늘 있는 일이잖아. 남편은 얼굴이 찡그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제게 앉으라고 하신 다음에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여보, 이제 일어나. 경준이랑 새아기 왔어. 여보. 아이고 시끄러워. 왜 자는 사람 깨우고 난리야. 더 맞고 싶어? 아니, 경준이 왔다니까. 정말 귀찮아 죽겠네. 시어머니는 뭐라고 중얼거리더니 안방에서 나오셨어요. 시어머니는 거실로 나와서 제 옆에 앉으셨는데 그때 독한 술 냄새가 확 풍겨와서 저는 순간적으로 코를 손으로 가렸어요. 엄마, 오늘만은 술 마시지 말라고 했잖아. 며느리 될 사람 앞에서 술 냄새나 풍기고 부끄럽지도 않아? 뭐가 부끄러워. 2년도 시집 오면 내가 술 마시는 꼴 매일 보고 살아야 할 텐데 미리 봐두면 좋지. 너도 네 아버지처럼 처맞기 싫으면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고함을 질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를 한심한 듯이 쳐다보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시어머니는 냉장고로 가더니 소주를 꺼내서 병나발을 불면서 마신 다음에 제 옆으로 와서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여서 시어머니의 시선을 피했어요. 시어머니는 피식 웃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연이 얼굴은 반반하게 생겼구나. 기집들은 인물이 좋으면 얼굴값을 한다는데 내가 보니 인연은 남편 말을 잘 듣고 내조할 인상이구나. 좋아, 합격이다. 시어머니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소주를 마시더니 걸쭉하게 트림을 했어요. 시어머니의 입에서 풍기는 악취를 맡자 저는 헛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말도 없이 앉아 계셨고 남편은 아예 고개를 돌려서 시어머니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술이 취하자 말이 많아지셨어요. 시어머니는 어렵고 가난한 상황에서 남편을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지 1시간이 넘게 되풀이하면서 말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안주도 없이 깡소주를 3병이나 마셨습니다. 그러고도 시어머니의 신세 한탄 같은 말이 끝날 줄을 모르자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첫인사는 이 정도는 충분한 것 같아. 우리 갈게. 저는 얼떨결에 일어나서 시부모님에게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남편에게 이끌려서 집 밖으로 나왔어요. 남편은 저를 근처의 카페로 데리고 갔어요. 당신 시어머니라는 사람 직접 보니까 어때? 많이 놀랬지? 남편의 말대로 저는 많이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며느리가 첫인사를 오는데 술에 취해서 맞이하고 면전에서 깡소주를 마셔대는 시어머니라니 어이가 없었어요. 게다가 돌아가는 분위기를 보니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꽉 잡혀서 길을 못 펴고 있었고 시어머니에게 자주 맞기도 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처음으로 시부모님에 대해서 제게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엄마는 알코올 중독이야. 하루도 술을 안 마시면 못 견뎌. 엄마가 처음부터 술을 가까이 했던 건 아니고 전부 아버지 때문이야. 시아버지는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셨는데 친구의 말에 속아서 사업에 투자를 했다가 폭삭 망해버렸다고 합니다. 사업을 한답시고 처가의 재산까지 모두 떨어먹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길을 펴지 못하고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때부터 사업 실패의 후유증으로 의욕상실에 시달리며 일은 하지 않고 대인 기피증까지 생겨서 집안에만 계신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가정의 생계는 시어머니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남편 역시 대학을 다니면서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면서 생활비와 등록금을 벌어야만 했답니다.
시아버지가 전자제품 대리점을 하면서 형편이 괜찮을 때는 집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던 시어머니는 돈을 벌기 위해 아무 일이나 하다 보니 육체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 약을 먹기보다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시어머니는 늘 술을 마시며 하루 동안 쌓였던 피곤함을 잊곤 했는데, 그런 생활이 5년 이상 계속되다 보니 시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이 되어버렸던 겁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지면서 시어머니는 술주정도 하게 되었고 성격도 이상하게 변해갔다고 합니다. 술만 취하며 무기력하게 집안에 있는 시아버지를 원망하면서 거친 행동을 하셨던 거죠. 어이구 인간아, 왜 이러고 사니? 차라리 나가 죽어. 가장이 되어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퍼질러 노니까 좋니? 좋아, 그래 같이 죽자. 죽어 하면서 술에 취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시아버지를 원망하며 때리면서 맺힌 울분을 풀어왔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동안 막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시장에 조그만한 존포를 얻어서 속옷과 양말을 팔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집안의 재앙처럼 군림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술에 취한 시어머니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를 부르더니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사무실에서 책상에 앉아서 펜대 굴리는 것도 아니고 그까지 공장 맨날 다녀봐야 아무 소용없다. 당장 때려치우고 내 가게에 나와서 일이나 도와라. 어머님, 말씀은 알겠지만 제가 조금만 더 일하면 현장 관리직이 되거든요. 그러면 월급도 더 받을 수 있고 해서 전 계속 회사를 다니고 싶어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인상을 찡그리면서 넌 시애미가 말을 하면 그냥 따를 것이지 왜 말대답을 하는 거냐? 당장 내일부터 가게로 나와. 알았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일방통행이었어요. 전 어쩔 수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시어머니의 속옷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수족처럼 부리는 몸종으로 취급했어요. 항상 말끝마다 이년아 저년아를 입에 달고 사셨어요. 야 이년아, 내가 물건 진열 똑바로 해주라고 했지? 이년은 그저 놀고 먹으려고 들어. 여기 쌓여있는 물건들 전부 다시 정리해서 진열해. 이년아, 밥은 빨리 처먹고 창고에 가서 재고 정리해.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이년 저년하는 소리가 욕처럼 들려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지만 몇 달 동안 매일같이 들으니 귀에 적응이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는 일이 생겼습니다. 제가 가게에 나온 뒤로 시어머니는 모든 일을 제게 맡겨두고 다른 상인들과 어울려 대낮부터 술 타령만 하셨어요. 장사는 뒷전이고 늘 술에 절어 사는 시어머니를 처음에는 지켜보기만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시어머니가 술을 마시고 있는 식당으로 갔어요. 어머니, 이제는 술 좀 그만 마시세요.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이러다 어머님 병나서 쓰러지시겠어요. 네가 나를 걱정해주는 거냐? 아주 웃기는 년이네. 마음에도 없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게나 잘 보고 있어. 제 말을 듣지 않고 술만 마시는 시어머니를 보자 저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시어머니가 들고 있는 술잔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눈빛이 확 달라지더니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이년이 미쳤나? 어디 감히 시애미 술잔에 손을 대? 이런 쳐죽일 년 같으니. 시어머니는 제 뺨을 몇 차례나 후려 갈겼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주위에 있던 상인들이 나서서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제게 쌍욕을 하면서 정말 죽일 듯이 저를 노려보았어요. 시어머니와 자주 술을 같이 마신다는 아주머니는 제게 네 시애미는 술이 취하면 아무도 못 말려. 전에도 몇 명이 나서서 술을 그만 마시라고 했다가 봉변을 당했지 뭐냐. 너도 앞으로 험한 꼴 당하지 않으려면 네 시애미가 술을 마실 땐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데 아주 드물게 술이 취하지 않고 맨정신으로 계실 때며 시어머니는 아주 똑부러진 여장부였어요. 장사도 잘하셨고 단골들 관리에도 능숙하셨어요. 그런데 술만 들어가면 모든 게 흐트러지면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것 같은 시어머니의 밑에서 일하면서 1년이 지나자 저는 가게 일에 익숙해졌고 저를 믿고 가게에 와서 속옷이나 양말을 사가는 단골들도 생기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 제가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날 제가 가게를 정리하고 시댁에 왔더니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식탁에 앉아서 두부를 먹고 있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한숨만 쉬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군지 궁금했는데 시아버지가 제 시누이라는 말을 했어요. 얘야, 인사해라. 네 시누이다. 저는 남편에게서 여동생이나 누나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더구나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야 나타난 시누이라니 전 황당했어요. 그래도 그녀에게 다가가서 인사를 했는데 시누이는 저를 힐끔 보더니 바로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시누이에 대해서 물어보았어요. 여보, 당신 왜 나한테 시누이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았어? 그게 사정이 좀 있었어. 선영이는 말이야, 우리 결혼하기 전부터 교도소에 있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남편과 제가 연애를 하던 시절에 시누이는 사기죄로 구속이 되어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고 이제야 만기 출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누이가 교도소에 들어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사기 전과 3범이라고 했습니다. 존재도 모르던 시누이가 갑자기 나타난 것도 놀랄만한 일인데 그녀가 사기와 공갈 전과 3범이라니 전 믿어지지 않는 사실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시누이가 어떻게 전문 사기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는지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시누이는 어릴 때부터 외모가 남다르게 예뻤다고 했어요. 여자인 제가 봐도 시누이는 모델 뺨칠 정도로 키가 컸고 외모가 준수했어요. 그러다 보니 학창시절부터 주위에 남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누이도 자기를 좋아해서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은 걸 은근히 즐겼다고 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던 시누이는 질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남자 선배와 사귀다가 동거까지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삐뚤어지는 시누이를 바로 잡아보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시누이는 이미 남자들과 어울리며 유흥을 즐기면서 사는데 빠져버렸던 거죠. 시누이는 가출을 밥 먹듯이 하다가 20살을 넘긴 다음엔 도박에도 손을 대서 큰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어요. 도박으로 진 빚 때문에 사채까지 끌어다 쓴 탓에 날마다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해댔고 시누이는 빚을 갚기 위해서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하게 되었다고 해요. 외모가 받쳐주는 시누이는 손님들에게 단연 인기를 끌었고 얼마 안 가서 그 업소의 에이스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해요. 시누이는 몇 달의 유흥업소 생활로 사채와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어요. 시누이가 업소에서 만난 손님들 중에 돈이 제법 있는 유부남들을 스폰서로 두게 되었는데 그들이 시누이의 빚을 갚아주었던 겁니다. 어린 나이에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남자들과 즐기면서 많은 돈이 생기자 시누이는 유흥가 생활의 맛을 들이게 되었던 거죠. 돈 많은 스폰서들이 주는 돈으로 고급 화장품을 사거나 입고 싶었던 명품 옷도 마음껏 사면서 시누이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생활을 했는데 시누이가 일하던 유흥업소 사장이 은밀한 제안을 하면서 시누이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선영아, 넌 남자라면 누구나 한 번에 훅 가게 만들 수 있으니까 나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보자. 뭐 돈만 벌 수 있으면 뭔들 못하겠어요. 무슨 사업이에요? 사장이 계획하는 사업은 그럴듯한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시누이를 미끼로 돈 많은 남자들을 유혹해서 사업에 투자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돈을 가로채는 사기였어요. 만약에 돈을 투자한 남자들이 사기를 당한 걸 알고 돈을 돌려달라고 하면 시누이와 불륜관계를 아내와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다는 것이었죠. 명백한 범죄였지만 돈에 눈이 멀었던 시누이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았고 사장과 다른 공범들과 같이 조직적인 사기를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상사가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 시누이와 공범들은 모두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시누이가 돈을 빼내려고 유혹한 남자가 경찰이었다고 해요. 시누이 일당에게 거액을 사기당한 남자가 모든 걸 각오하고 경찰에 제보를 했고 경찰은 시누이 일당을 잡기 위해 함정수사를 시작했던 겁니다. 형사 중 한 명이 업소를 출입하면서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하자 돈 냄새를 맡은 시누이가 경찰이 던진 미끼를 물고 그를 유혹했던 겁니다. 시누이는 그때 처음으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뒤로 6년 동안이나 2번 더 구속이 되어서 실형을 살았지만 여전히 출소한 뒤에는 사기를 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선영아, 이제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지 않겠냐? 젊디 젊은 년이 언제까지 교도소 들락거리면서 살 거냐. 내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다. 시어머니는 시누이에게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도리어 시어머니에게 큰 소리를 쳤어요. 부끄러운 거 내가 더해. 매일 술에 쩔어 사는 엄마는 인생 제대로 사는 거야? 나한테 훈계할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술부터 끊어. 앞으로 내 앞에서 술 마시면 정말 가만히 안 있을 거야. 시누이는 정색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술을 끊으라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시누이에게 욕을 하면서 뺨이라도 때릴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그래 이제부터 술을 줄이도록 노력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무서울 게 없고 거칠 게 없어 보이던 폭군 같은 시어머니가 시누이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을 못했어요. 그런 건 남편이나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 시누이가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얼마 뒤에 시누이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오빠 이번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회사 하나 만들려고 해. 그러니까 3천만 해줘. 뭐? 3천원도 아니고 3천만원? 나한테 돈이 어디 있어? 오빠 하나뿐인 여동생이 마음 잡고 사업 한번 해보겠다는데 비협조적으로 나올 거야? 대출 받으면 되잖아. 오빠 신용등급이면 5천은 그냥 땡길 수 있다는 거 알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또 사기칠 생각을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둬. 사람들 속에서 등골 빼먹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일을 해. 정말 웃겨. 오빠랍시고 나한테 설교하겠다는 거야? 좋아 어디 두고 봐. 분명히 후회하게 될 거야. 시누이는 남편을 도끼 어린 눈으로 쏘아보더니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시누이는 땡땡 투자펀드라는 그럴듯한 간판을 단 회사까지 차렸어요. 시누이는 직함의 사장이라고 박힌 명함을 제게 주었습니다. 언니도 돈이 있으면 나한테 맡겨. 절대 사기치려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확실한 전문가들과 함께 만든 투자회사라고. 시누이는 자기도 이제는 사기를 치면서 살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시누이는 교도소에서 펀드 투자에 대한 공부를 했고 그런 방면의 전문가들과 함께 회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시누이는 곧 투자 설명회를 열 계획이니까 꼭 오라는 말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시누이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제 머릿속에 시누이는 아주 위험한 요주의 인물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시누이는 자기가 투자 사업을 같이 하는 전문가들의 화려한 이력과 앞으로 투자 계획을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게 시누이의 투자 설명회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여보, 내가 알아보니까 선영이가 확실히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사업을 하려는 것 같아. 이번엔 사기가 아니라 진짜야. 우리 설명회에 같이 가보자. 남편은 멋에 홀린 사람처럼 잔뜩 들떠 있었어요. 여보,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시누이가 또 사기를 치려고 회사 만들었다고 걱정을 하더니 하루아침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 그때는 내가 잘 몰라서 그랬지. 선영이랑 섭외한 사람들이 전부 굉장한 투자 전문가들이라고. 이번에는 확실히 믿을만해. 남편은 막무가내로 저를 데리고 투자 설명회에 갔어요. 저는 처음으로 시누이의 회사에 가보았는데 규모가 생각보다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는데 그것에서 제 엄마를 만난 겁니다. 아니, 엄마가 여기 어쩐 일이야? 백서방이 하도 오라고 부탁을 하길래 친구들 몇 명 데리고 와봤어. 남편은 친정 엄마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제 친구들도 여러 명 보였어요. 모두 하나같이 남편이 오라고 하도 사정을 해서 왔다고 했어요. 저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장인 시누이가 인사를 하고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나와서 투자를 하면 확실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열변을 토했어요. 1,000만원을 투자하면 한 달에 100만원씩 준다는 겁니다.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웃음을 쳤지만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지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허황된 소리를 듣고 있기 싫어서 슬며시 설명회장을 빠져나왔는데 복도 끝의 비생계단에 있는 곳에서 남편과 시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가보니 남편과 시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오빠, 이번 달 안으로 약속한 5천 입금해. 알았어. 그리고 10명만 더 채우면 되는 거지. 그래, 맞아. 5천에 10명만 더 데리고 오면 오빠는 풀어줄게. 알았어. 너도 약속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래, 오빠한테 동거녀가 있다는 걸 새언니가 알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그 여자는 내가 오빠한테 소개한 거니까 말이야. 그렇지만 장모님 돈까지 뜯어내는 건 너무 심하지 않아? 뭐 어때? 돈은 놔뒀다가 죽어서 저승에 가지고 갈 거야? 오빠 장모라도 사정 봐주면 우린 뭐 먹고 살아.
다른 사람들이야 죽든 말든 우리만 잘 살면 그만이야. 저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놀라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신우이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모두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다시 사기를 치려고 한다는 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신우이는 남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여자를 소개해줘서 바람을 피우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신우이에게 약점을 잡힌 남편은 꼼짝없이 신우이가 시키는 대로 돈을 갖다 바치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었어요. 돈을 투자하면 사기당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 자기 장모를 끌어들일 생각까지 하다니. 우리 엄마가 돈을 투자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어요. 저는 설명회가 끝난 뒤에 엄마에게 절대로 10원이라도 투자를 하면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엄마는 알겠다고 하고 돌아갔는데 보름 뒤에 엄마는 1000만원을 투자했다고 제게 말했어요. 나도 투자는 안 한다고 했는데 백서방이 하도 사정을 하니까 마침 나한테 갯돈 탄 게 있어서 투자했어. 저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1000만원이면 엄마에게는 전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돈을 가로채다니. 전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어서 신우이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무실 안이 어수선했어요. 직기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고 곧 이사를 할 것처럼 짐은 모두 박스에 넣어서 쌓여 있었습니다. 신우이와 직원들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복도에서 남자들과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사무실 앞에서 들렸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로 뛰어들어가 숨었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열변을 토하던 전문가들과 신우이가 웃으면서 사무실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며칠 뒤면 여기도 끝나는구나. 다음에는 어디서 판을 벌일까? 바로 다른 판을 벌이는 거 위험해. 돈을 사기당한 거 알면 투자한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테니까. 우선은 해외로 나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몇 개월 기다리자. 신우이와 일당은 이 사무실을 정리하고 곧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모두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우이는 출소한 뒤에 공범들을 끌어모았고 그들은 보다 지능적으로 다단계 형식으로 사기를 계획했던 겁니다. 신우이와 공범들은 한참 동안 서류와 짐을 정리한 다음에 사무실을 나갔어요. 저는 그들이 모두 나간 것을 확인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할지 가만히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신우이와 일당들이 해외로 도망쳐버린다면 엄마가 투자한 돈은 영영 찾을 수 없게 되니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겠지만 저는 가장 시급한 엄마의 돈부터 받아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신우이를 만나서 설득해서 투자받은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다음날 신우이는 시댁에 왔고 시어머니는 신우이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이구 우리 딸 이젠 사장님이 되셨네? 사업 아이템이 좋으니까 이렇게 대박이 나잖아. 그리고 나 몇 달 정도 해외 출장을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래 앞으로는 많이 바쁠 테니까 건강 조심해라. 저는 신우이를 조용히 작은 방으로 불러서 엄마가 투자한 돈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는 말도 했죠. 하지만 신우이는 저를 비웃으면서 오리발을 내밀었어요. 언니 내가 사기꾼이란 증거 있어? 투자자들 모두 자기가 원해서 돈을 넣은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가만히 입 닥치고 있어. 저는 기고만장하고 뻔뻔스러운 신우이의 태도에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이 사기꾼년아 당장 우리 엄마 돈 내놔. 안 그럼 경찰에 신고할 거야. 뭐 이게 미쳤나. 누구한테 사기꾼이라 하는 거야? 작은 방에서 저희들이 다투는 소리가 들리자 시어머니가 달려와서 왜 잘나가는 사업가가 된 신우이를 사기꾼 취급하냐고 화를 냈어요. 저는 사기꾼 보고 사기꾼 같은 년이라고 한 게 뭐가 잘못되었냐고 따지다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에게 뺨을 맞게 되었습니다. 두 모녀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면서 제게 쌍욕을 했고 저는 경찰서로 달려가서 사무실에서 가지고 나온 증거들과 신우이와 일당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을 증거로 제출했어요. 신우이와 일당들은 출국 직전에 모두 검거되어 구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꼬임에 빠져서 바람을 피운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는 인연을 끊어버렸어요. 요즘은 우리들 주위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화려한 독버섯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연입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45세의 여성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참 많은 일을 겪게 마련입니다. 저 역시 이제 막 중년에 접어들었지만 그간 숱하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학창시절에 부모님을 모두 잃고 여자 혼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 중에서도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은 제 시어머니였죠. 결혼을 한 뒤에 저는 시댁에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제가 위중한 병에 걸리게 되자 시어머니는 미련 없이 병든 저를 쓰레기처럼 내다 버렸습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악독한 시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치를 떨곤 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동물도 병이 들면 치료를 해주는 법인데 하물며 자기 집에 들어와 뼈 빠지게 일을 해온 며느리가 병에 들어 쓸모가 없어지니 내다버린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는 그런 인간 이하의 짓을 서슴없이 저지를 정도로 파렴치하고 악독한 인간이었어요. 결혼생활 내내 저는 시댁에서 키우는 돼지보다 못한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지금은 이혼하고 시댁 식구들과 모든 인연을 끊어버렸기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슴에 묻고 있던 처참한 경험을 모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참했던 그때를 떠올리니 벌써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꾹 참고 글을 올리도록 할게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창시절을 보내던 제가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막 들어갔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부부 동반 모임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간 부모님의 차가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정면으로 충돌했던 거죠. 하루아침에 부모님을 잃고 졸지에 고아가 되어버린 저는 의지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삼촌이 구세주처럼 나타나서 저를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주영아, 이제부터 내가 돌봐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학교 계속 다녀라. 아이고, 불쌍한 거야. 삼촌은 저를 대신해서 상주를 자처하면서 부모님의 장례식의 모든 절차를 맡아서 처리해 주셨고, 장례 후에는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저의 후견인이 되어 주셨어요. 저도 그저 눈물만 나고 모든 게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던 상황에 삼촌은 제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삼촌 집에서 생활하면서 계속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촌의 집에서 사는 게 마냥 편할 수만은 없었어요. 외숙모가 은근히 제게 매사에 눈치를 주었기 때문이었죠. 외숙모는 제게 용돈을 주거나 학교에서 필요한 참고서를 사기 위해 돈을 받을 때면 항상 아휴, 우리도 먹고 살기 빠듯한 형편에 군식구까지 건사해야 하니 힘들어 죽겠네 라고 하면서 꼭 제게 눈치를 주셨어요. 그때마다 저는 괜히 외숙모에게 미안해서 고개를 숙이는 버릇이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책도 사지 않았고 용돈도 아끼면서 군것질을 하고 싶은 것도 참게 되었어요. 그렇게 서러운 눈칫밥을 먹으면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할 때 삼촌이 왜 선뜻 저를 데려와서 돌봐줬는지 알게 되었어요. 우연히 듣게 된 외숙모와 삼촌의 대화를 듣고 그 내막을 알게 되었던 거죠. 여보, 이제 주영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만약에 대학에 가겠다고 하면 어떡하지? 뭘 어떻게 대학 소리 나오기 전에 내보내야지. 이제는 법적으로도 성인이니까 우리가 돌봐줄 책임도 없어. 이제부터는 지 살 길은 지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혹시라도 주영이 년이 사망보험금 받은 거 알고 달라고 때를 쓰면 어떡하지? 그건 당연히 그년이 모르도록 해야지. 우리가 왜 지금까지 그년을 키워줬는데 전부 2억이 넘는 보험금 때문이었잖아. 이젠 우리도 할 만큼 했으니까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가만히 있어. 하여튼 주영이한테는 참 안되고 딱한 일이지만 우린 횡재한 거야. 전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맥이 탁 풀렸습니다. 제가 은인처럼 여기며 믿고 의지했던 삼촌이 제 후견인 자격으로 제 앞으로 나온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을 받아서 챙기고 제게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속였던 겁니다. 제가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그 보험금은 당연히 제게 줘야 했어요. 하지만 삼촌은 저를 자기 집에서 빈손으로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에 삼촌이 저를 부르더니 이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이제 너도 성인이니까 독립해서 밥벌이 해라 라고 하면서 딸랑 5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겨우 월세방 보증금에 불과한 돈이었어요.
삼촌은 2억이 넘는 돈을 받았는데 말이에요. 모든 거 알고 있는 저는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 제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으니까요. 삼촌 저를 보살펴주고 돌봐주신 건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제 저도 성인이 되었으니 제 앞으로 나온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주세요. 그러면 이 집에서 나가서 독립할게요. 삼촌은 제 말을 듣고 약간은 놀라고 당황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곧 태연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도 아는구나. 그런데 주영아, 너 아직 어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부담스럽기도 하고 위험해. 그래서 내가 잘 가지고 있다가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금씩 나눠서 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돈을 맡겨. 삼촌이 저를 걱정해주는 마음은 알겠지만 저도 이제 돈 관리는 혼자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전부 주세요. 주영아, 그냥 나를 믿고 돈을 맡겨. 왜 이리 고집을 부려? 삼촌은 갑자기 짜증을 냈어요. 왜 삼촌이 제게 짜증을 내는지 몰라서 당황했지만 저는 차분하게 제가 가져야 할 돈이라는 걸 다시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외숙모가 삼촌을 거들고 나섰어요. 야, 물에 빠진 영 건져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네. 그간 먹여주고 입혀준 은혜는 싹 잊고 돈을 달라고? 배응망덕도 분수가 있지. 세상에 이런 적반하장이 어딨어. 돈은 못 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외숙모는 한술 더 떠서 돈은 절대 못 주니까 썩 꺼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저도 화가 나서 외숙모에게 대들었어요. 그랬다가 저는 뺨을 맞고 욕까지 들어야 했어요. 결국 저는 500만원만 받아서 삼촌의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세상 경험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변호사를 통해서 후견인 취소 소송 같은 걸 해서 삼촌과 맞서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기에 저는 아직 어렸고 세상을 너무 몰랐습니다. 맨손으로 험한 세상에 버려진 저는 살기 위해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어요. 대학 같은 건 꿈도 꿀 수가 없었고 당장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고단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알바라는 알바는 거의 다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3년을 정신없이 일하면서 살다가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어요. 남편은 식당이 있는 건물의 5층 사무실을 얻어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가지 생활용품들을 주문받아서 판매하고 있었는데 주력으로 하는 건 아마존 같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직거래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일주일에 2~3번은 저희 식당에 와서 점심을 먹고 가는 단골 손님이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얼굴을 익히게 되었고 그러다 제가 먼저 인사를 하게 되었고 1년 정도 지나자 서스럼없이 사적인 대화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남편은 아직 20대로 그야말로 청년사역가였어요. 같은 20대인데도 아무 희망도 미래도 없이 식당에서 알바나 하고 있는 저의 처지와 정해둔 목표와 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고 있는 남편의 처지가 너무 비교되었어요. 남편은 몇 년 뒤에는 꼭 아마존이나 중국의 대형 포털 사이트인 알리바바를 뛰어넘는 온라인 유통망을 우리나라에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나도 부러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꿈을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했어요. 앞으로 해보고 싶은 것도 없었고 뭘 할 수 있는 형편도 되지 않았어요. 그저 목숨이 붙어있으니 살아갈 뿐이었죠. 주영씨 괜찮아. 우리 아직 젊어.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내가 뭘 하면 좋을지 뭘 잘할 수 있는지 생각해봐.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남편은 의기소침해져 있는 제게 용기를 주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남편에게 점점 호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식당 일이 끝나면 남편의 사무실에 들러서 일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운영하는 쇼핑몰 사업에 흥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저를 이성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정식으로 고백을 하진 않았지만 여자의 촉은 남자의 눈빛이나 행동만 봐도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러다 연말이 되어서 남편의 쇼핑몰 일이 아주 많아졌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며칠 앞둔 날 저와 남편은 쏟아지는 주문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밤이 새도록 정신없이 일을 했어요. 며칠 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쁜 날을 보내고 크리스마스가 되자 아주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어요. 남편과 저는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남편은 제게 작은 케이스를 건네주었습니다. 제가 열어보니 반지가 들어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프로포즈를 한 겁니다. 우리 결혼하자. 연애는 이제 할 만큼 했잖아. 이제부터 연인이 아니라 부부로 같이 사는 거야. 크리스마스 밤 저는 남편에게서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는 감격해서 그를 제 남편으로 받아들였어요. 저희들이 결혼을 약속하게 되자 그제서야 남편은 시댁이 경기도 외곽에서 돼지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을 했어요. 며칠 뒤에 저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드리기 위해서 남편과 같이 시댁이 운영하는 돼지 농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농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규모가 컸어요. 키우는 돼지만 해도 500마리가 넘는다고 했고 일을 하는 잡부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남편은 집에 들어서서 시어머니를 부르자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마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래, 아침 일찍 시간 맞춰 나왔네. 얼른 일할 준비하고 나오너라. 아니, 오자마자 일부터 하라는 거야? 오늘 며느리 될 사람하고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잖아. 지금 한가하게 인사나 하고 있을 시간 없다. 그런 건 나중에 하고 어서 옷부터 갈아입어. 시어머니는 제게도 갈아입을 옷을 던져주었어요. 남편은 투덜거리면서도 옷을 갈아입었고 저도 얼른 준비를 마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농장으로 갔습니다. 농장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제게 할 일을 지시했어요. 우선 돈사부터 청소해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돼지들이 더럽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된 거야. 세상에서 돼지처럼 깨끗한 동물도 없어. 저는 시어머니가 하는 대로 돈사 청소를 시작했어요. 우선 냄새가 너무 고약해서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마스크를 2겹이나 했는데도 코 속으로 파고드는 냄새는 정말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바로 앞에서 허리도 펴지 않고 일을 하셨기에 저도 이를 악물고 청소를 했습니다. 돈사에서 나온 분뇨들을 한 곳에 모으고 새로 바닥을 깔아주고 나니 점심때가 되었어요.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나서도 일은 이어졌습니다. 돼지들에게 사료와 물을 주고 주변 정리를 하고 잠시 쉬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저를 불러서 다른 일을 시키셨어요. 모든 시골의 생활이 그렇겠지만 농장은 일을 해도 끝이 없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저는 몸이 완전히 녹초가 되었고 하루 일이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샤워를 하는데 씻어도 제 몸에서 풍겨오는 돼지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저녁을 먹으면서 비로소 시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었어요. 엄마, 며느리감을 처음 본 소감은 어때? 마음에 들어? 남편이 묻자 시어머니는 밥을 먹으면서 저를 희끗 보더니 내가 오늘 보니까 일은 잘하더구나. 그럼 됐어 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신다는 걸 알게 되자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아니라 농장에서 일할 일꾼을 원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차려야 했어요. 남편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트럭에 돼지 사료를 싣고 농장으로 오다가 음주운전 차와 충돌하고 길 옆 도랑으로 트럭이 전복되면서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시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자 저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떠올랐습니다. 남편도 저와 비슷하게 아버지를 잃은 아픈 기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자 저와 남편은 뭔가 서로 통하는 게 있는 연인이란 생각까지 들었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시어머니가 농장을 맡아서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원래 성격이 남자처럼 활달하고 거침없는 분이라서 농장의 일꾼들도 여자라고 시어머니를 무시하지는 못한다고 했죠. 농장에서 돌아온 다음날 저는 온몸이 쑤시고 몸살이 나서 이틀 동안 아주 고생을 했어요. 삼촌 집에서 나온 뒤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일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날처럼 힘들고 고달팠던 날은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농장 일은 남자에게도 힘든 것이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에게 주말이 되면 농장으로 내려와서 일을 도우라고 하셨어요. 농장에 일꾼들이 있지만 어디 자기 일처럼 하겠니? 그저 대충 하고 돈만 받으려고 덤비지. 그러니 내가 믿을 사람이라고는 가족뿐이야. 엄마 말도 맞지만 주중에는 일을 하고 주말엔 쉬어야지. 쉬는 날도 없이 농장에서 일을 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고. 나는 쉬는 날이 있는 줄 알아?
돼지들이 일요일에는 밥을 안 먹고 똥을 안 싸니? 잔말 말고 이제부터 주말마다 내려와서 일을 거들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투정을 부려도 듣지 않고 말을 잘라버렸어요. 시어머니는 한번 마음을 먹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고집이 대단한 여자였어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주말마다 농장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제 몸이 농장 일에 적응을 했어요. 처음에는 죽을 정도로 현기증이 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힘들었는데 고약하던 냄새도 적응이 되니 견딜만해졌고 일이 손에 익으니 수월해졌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는 쉬운 일을 시키거나 집에서 쉬게 하고 제게는 유독 힘든 일만 골라서 시키셨어요. 제가 힘들게 돈사 청소를 하고 사료를 주는 동안 남편은 방 안에 누워서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며 과일이나 먹으며 쉬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시어머니가 자기 아들은 쉬게 두고 제게는 일을 시키는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남편은 시어머니가 아무리 쉬고 있으라고 해도 밖에 나와서 저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얼마나 힘이 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눈에는 내가 힘들게 일하는 게 안 보여? 밖에 나와서 거들어주는 신용이라도 하면 안 돼?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가 쉬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당신도 적당히 엄마 비위만 맞춰줘. 어떻게 일을 적당히 해? 그랬다간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텐데. 아이, 엄마가 쉬고 있으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은 어머니가 죽으라고 하면 죽을 거야? 마누라는 뼈 빠지게 일하는데 지금 영화나 보면서 낄낄거릴 기분이 드냐고.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팔을 잡아서 억지로 일으켰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집에 들어오셨어요. 아니, 넌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당장 창고에 쌓여있는 사료포대 정리해라. 어머니,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어서 그이한테 좀 도와달라고 했어요. 아니 뭐야? 힘들게 일하고 온 애한테 주말에도 일을 시키겠다는 거니? 넌 집에서 팽팽 놀았지만 네 남편은 일을 했잖아. 그러니 넌 여기서라도 일을 해야지. 어디서 버르장머리 없이 서방을 부려먹으려고 들어. 당장 나가. 어머니, 저도 남편이랑 같이 일을 해요. 놀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게다가 저는 집안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농장일까지 하라고 하시면 저 너무 힘들어서 죽을 지경이에요. 아니, 이것이 어디다 대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넌 시애미가 만만해 보이냐? 당장 입 닥치고 나가서 일해. 그렇게는 못해요. 제가 이 집 머슴이에요? 어머니는 제가 일만 하려고 시집에 온 걸로 보이세요? 지금까진 참았는데 이제 더는 이렇게 못 살아요. 못 살면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니? 좋아, 네 마음대로 해. 나도 시애미를 개떡같이 여기면서 말대답이나 하는 년은 필요 없으니까.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나가버리셨어요. 전 억울함에 울컥 치밀어서 눈물이 쏟아지려고 했어요. 남편은 사무실에서 일만 하지만 저는 남편의 쇼핑몰 일을 거들어줘야 했고 저녁에는 집안일을 전부 혼자서 해야 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농장일까지 시키면서 부려먹는데 정작 남편은 가만히 앉아서 제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게 분하고 억울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과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몰아세우는데도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 설마 당신도 어머님이랑 같은 생각인 거야? 아니야, 나까지 나서서 당신 편 들면 엄마가 더 화를 낼 것 같아서 일부러 가만히 있었던 거야. 난 당신 마음 이해하니까 그냥 참아. 엄마 성격과 고집은 당신도 이제 알잖아. 좋아, 그럼 다음 주부터는 어머님이 뭐라고 해도 당신도 나랑 같이 일을 해. 그러자 남편은 말을 바꿨어요. 저를 이해한다고 하더니 정작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서면 엄마한테 정면으로 대드는 꼴이 되잖아.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당신이 혼자 내려가서 일하고 와. 대신에 내가 집안일을 다 해놓을게. 뭐야? 그걸 말이라고 해? 어이가 없게도 남편은 이제부터 저 혼자 농장에 가서 일을 하고 오라고 했어요. 말은 집안일은 자기가 하겠다고 했지만 믿을 수 없는 말이었죠. 이제는 아예 자기는 빠질 테니까 저보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오리발을 내미는 남편이 미워서 저는 남편에게 베개를 집어 던졌어요. 그러자 남편은 화를 내면서 제 뺨을 갈겼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한 부부싸움에서 저는 남편에게 따기를 맞았어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집에서 나가서 친정으로 가고 싶었지만 야속하게도 제게는 돌아갈 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 서러워도 견디는 수밖에 없었죠. 다음 주말이 되자 남편은 정말로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저 혼자 농장에 가야 했어요. 농장으로 가는 내내 저의 처량한 신세가 한심하고 서글퍼서 한숨만 쉬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저를 혹독하게 부려먹었어요. 농장의 일꾼들도 하기 꺼려하는 힘든 일만 골라서 제게 시켰던 겁니다. 그래도 일주일에 이틀이라 저는 기운을 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남편이 새로 시작한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예전에 제게 말했듯이 새로운 쇼핑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은 많이 들었고 성과는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그만두라고 말렸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남자가 한번 시작했으면 뭐든지 끝을 봐야지. 내 사전에 중도 포기는 없어 라고 하며 누가 봐도 기울어가는 사업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더구나 시어머니에게서 자금을 끌어와서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다가 쏟아부을 자금이 다 떨어졌는데도 결과는 나오지 않자 결국 남편은 사업을 정리하고 말았어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쫄딱 망하고 말았던 거죠. 남편의 사업이 망했다는 걸 알게 된 시어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저희에게 했어요. 너희들 이제부터 아예 농장으로 내려와서 살아라. 시어머니는 빈털터리가 된 남편과 제게 농장으로 내려오라고 하셨어요. 제게는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말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전 눈앞이 캄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나마 일주일에 이틀이라 참고 견딜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일요일도 없이 매일같이 중노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전 몸소리가 쳐졌어요. 여보, 당신이 어머님한테 한 번 더 사업할 기회를 달라고 해봐. 나도 그러고 싶지만 엄마한테서 돈도 끌어다 쓴 마당에 무슨 염치로 그런 말을 해. 지금은 어쩔 수 없어. 우선 당분간 힘들어도 참고 견디자. 적당한 기회에 내가 엄마한테 말을 해서 서울로 올라오도록 할게. 남편은 당분간만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춰준 다음에 시어머니에게서 돈을 받아내서 서울로 올라와서 제기를 하자고 했어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것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 까짓거 이렇게 된 마당에 몇 달만 버티자.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견디다 보면 끝이 있겠지. 전 굳은 결심을 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심정으로 농장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시어머니의 보호 아래서 제 눈치를 보면서 꾀를 피우거나 집에서 쉬기만 했고 저 혼자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릴 여력도 없었어요. 전 누가 뭐라고 하든 그저 일만 죽어라 했어요. 그런데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제 몸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급성 백혈병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몸살 기운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었고 열이 내려가지 않고 계속 피곤했어요. 처음에는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라고만 생각했죠. 제가 몸이 아프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눈살을 찌푸리면서 혀를 찼어요. 나는 평생을 이 일을 해도 멀쩡한데 젊은 년이 꾀병을 살살 피울 생각이나 해. 엄살 떨지 말고 당장 나가서 일해. 시어머니는 아픈 제 사정을 조금도 봐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열이 계속 나고 몸 상태가 심하게 안 좋아지자 저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약을 받아서 먹었어요. 하지만 아무 효과도 없었습니다. 약을 먹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자 의사는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검사 결과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판정을 받게 되었어요. 제가 백혈병이라고 하자 시어머니와 남편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백혈병이라면 그 뭐냐, 암 아니냐? 세상에,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단 소리냐? 시어머니는 놀라서 제게 물었고 저는 그렇다고 하면서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기가 막혔습니다. 아이고, 당장 네가 입원하면 농장 일은 누가 하니? 아이고, 큰일이네. 며느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생사가 달린 치료가 시급하다고 하는데도 시어머니는 그저 농장 일만 걱정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시어머니가 농장에서 부려먹을 일꾼으로만 저를 생각해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정말 시어머니는 인정이라고는 병아리 눈물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을 한 뒤에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게 숨기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저를 면회하러 온 시어머니와 남편이 휴게실에서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담당 의사 만나봤다. 생각보다 치료비도 많이 들고 입원을 몇 달이나 해야 한다고 하네. 치료를 한다고 해도 완전히 낫는다는 보장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제 일도 못하는 쓸모가 없는 년인데 내다 버리는 게 상책이야.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치료를 받게 해주니? 그냥 갈라서고 다른 여자 찾아서 새 출발하자. 내가 아주 참한 여자로 알아볼 테니까. 그래, 전현이 백혈병이라고 했을 때부터 나도 그럴 생각이었어. 엄마가 원한 대로 일 잘할 것 같은 년으로 골랐는데 젠장 이게 뭐야.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병에 걸려버리다니. 참 재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일이 꼬이네. 정말 억장이 무너질 노릇이었어요. 저는 죽느냐 사느냐를 운명을 걸고 병과 싸우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남편이란 작자는 일은 못하고 돈만 들어가게 생겼다면서 저를 버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남편은 아예 처음부터 돼지 농장의 일꾼으로 쓰려고 저와 결혼을 했던 겁니다. 저를 사랑한다느니 좋아한다고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날 저는 어쩌다 제 신세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억울하고 분해서 혼자 병실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보름간의 입원 치료를 끝내고 저는 퇴원을 하게 되었어요. 담당 의사는 우선 약은 썼으니까 경과를 관찰해보고 다음 단계 치료를 시작할 겁니다. 그동안 무리하지 말고 잘 먹고 편하게 쉬셔야 해요. 저는 편하게 쉬라는 의사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가 농장에 돌아가면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아픈 제게 일부터 시킬 게 뻔한 노릇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일은 시키지 않고 앉으라고 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했습니다. 네가 병이 깊으니 일은 못할 거고 그동안 네가 고생한 건 내가 챙겨줄 테니까 우리 그만 정리하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모른 척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과 이혼하고 나가라는 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막상 시어머니의 입에서 이혼하라는 말을 들으니 한없이 비참해졌어요. 어머니, 제가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더구나 저 지금 몸이 아픈 환자예요. 지금까지 죽도록 일했는데 쓸모가 없어지니 나가라고 하시는 건 저보고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는 제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동안 일한 대가는 준다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여러 소리 할 거 없고 짐 챙겨서 네 갈 길을 가. 시어머니는 돈이 든 봉투를 제게 내밀었어요. 전 남편을 쳐다보았지만 남편은 모르는 척하면서 딴전만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오기가 생겼어요. 좋아, 내가 나가도 그냥은 못 나간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간 쌓였던 억울함을 시어머니에게 모두 풀었어요. 그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집 구석에서 꺼져줄게. 병든 며느리 쫓아내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이런 벼락 맞아 돼질 인간들아. 악에 바친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도 눈빛이 달라져서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년이 정말 미쳤나? 어디서 악담을 퍼부으면서 행패를 부려? 당장 나가 이 미친년아. 그래, 당신이 나가지 말라고 해도 나간다. 저는 짐을 챙겨서 시댁의 대문에 침을 뱉어버리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이혼을 했고 결혼생활 3년 만에 다시 혼자가 되고 말았어요. 돌이켜 생각하니 애를 가지지 않은 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면서 저는 임신을 하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강력하게 반대를 했어요. 무슨 애를 벌써 가지겠다는 거야? 지금 애를 가지면 일하는데 방해되니까 나중에 가지도록 해라. 니들은 아직 젊으니까 천천히 생각해. 지금은 일하는 것만 생각하고. 알겠니? 그때 시어머니의 말을 들은 게 다행이었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애를 가졌다면 젖먹이를 데리고 살아갈 생각을 하니 정말 끔찍했어요. 하지만 혼자라고 해서 사는 게 만만한 것은 아니었어요. 이혼하고 병든 몸으로 혼자가 되니 그땐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았고 너무 막막해서 살고 싶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병을 치료할 돈도 없는데 그냥 생을 끝내려고 모진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러 군데 거처를 찾다가 임시로 들어간 여관방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고민을 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로 했어요. 약국을 돌아다니면서 수면제를 사서 먹었어요.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여관 주인 할머니가 죽어가는 저를 발견해서 병원에 데리고 가서 살려놓았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유심히 살펴봤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관에 처음 왔을 때부터 수상했지 뭐야. 젊은 여자가 혼자서 며칠씩 묵을 때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 할머니는 병원에서 태어난 제가 여관에서 머물도록 해주었고 제 보호자를 자처하면서 저를 정성껏 돌봐주셨어요. 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제 사정을 들은 할머니는 제게 당장 병원에 입원하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큰 병에 걸렸는데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당장 병원부터 가자. 할머니는 싫다는 저를 끌고 병원으로 가셨고 다시 한번 정밀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병원의 의사는 몇 달만 꾸준히 치료하면 완치가 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말을 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다시 치료를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독한 약을 먹고 링거를 맞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저는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면서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5개월이 흘러갔고 저는 병세가 많이 좋아지게 되었어요. 병이 나은 다음에 저는 주인 할머니의 여관 일을 도우면서 같이 지내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생각했고 저도 엄마처럼 의지하면서 지내게 되었어요. 모녀지간처럼 편한 사이가 되자 할머니는 자신의 속사정을 제게 털어놓았어요. 할머니도 저 못지않게 가슴 아픈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딸로 태어나서 가난과 배고픔에 허덕이며 살던 할머니는 친척이 소개해준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남편은 트럭을 몰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농사를 지으면서 살면 결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어서 남편은 농사꾼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했답니다. 결혼을 한 뒤에는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와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남편은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나서 할머니를 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 서울에서 혼자가 된 할머니는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가정부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가정부로 일하던 집의 주인은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 집에서 몇 년간 식모살이를 했는데 본처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사업가는 할머니에게 눈독을 들였다고 해요. 그때 할머니가 20대 중반으로 아주 젊을 때였으니까요. 처음에 사업가는 다 큰 자식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게 관계를 가지자고 할머니에게 말을 했고 할머니는 주인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응했다고 해요. 그렇게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지내다가 사업가가 암판정과 함께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사업가는 할머니와 혼인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길길이 날뛰었지만 사업가는 지금까지 정을 통해 왔는데 자신이 죽으면 할머니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비참한 신세가 될 것을 염려해서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혼인신고를 했던 것이었죠. 사업가에게는 아들만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할머니보다 3살이나 많았다고 합니다. 얼마 뒤에 사업가가 세상을 떠났고 그가 남긴 유산을 두고 할머니와 아들들 간에 소송이 벌어졌다고 해요. 아들들은 날마다 할머니를 찾아와서 어디 거지 같은 년이 감히 자기들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면서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마지막 희망이었기에 끝까지 소송을 해서 자신의 몫으로 여관 건물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결혼을 2번이나 했지만 자식도 없이 혼자 팔순의 노후를 보내는 할머니를 보자 저는 너무나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전 할머니를 친엄마처럼 대했고 저희들은 서로를 의지하면서 지난날의 아픈 상처는 잊고 웃으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희들을 찾아왔어요. 할머니의 여관이 있는 동네가 재개발 지역에 포함이 된 겁니다. 여관 건물은 할머니의 소유여서 건설회사로부터 엄청난 보상금을 받게 되었어요. 할머니, 그동안 고생만 하면서 사셨는데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정말 잘 됐어요. 저는 진심으로 할머니를 축하해 주었어요. 할머니도 얼굴에 주름살이 모두 펴지도록 환하게 웃으셨죠. 재개발이 마무리되자 할머니는 보상금의 대출과 가지고 있던 재산을 모두 털어서 새로 지어진 깨끗한 건물을 사셨어요. 5층 건물을 분양을 했는데 재개발이 끝난 곳이라 상가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금방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서 임대료만 받아도 할머니의 노후는 걱정이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든 고생이 끝나고 이제 편안히 노후를 즐기기만 하면 되는 날이 찾아오자
할머니는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마셨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할머니는 그 건물을 제게 유산으로 남겨주셨어요. 할머니는 임종을 앞두고 제 손을 꼭 잡고 주영아, 너도 나처럼 박복해서 서방한테 버림받고 자식도 없이 혼자 살아왔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너도 네 한 몸 건사할 돈은 있어야지. 내가 가진 건물 너한테 줄 테니까 세상살이 힘들어도 꿋꿋하게 견디면서 살거라. 짧은 시간이었지만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고 좋았다. 잘 살아야 한다. 저는 눈물을 쏟으면서 할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팔자 없는 건물주가 되었지만 마음은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해졌어요. 그래도 할머니가 당부한 대로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던 건물주라는 호칭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때 저는 시어머니와 전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되었어요. 어느 날부터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제게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사장님, 모자지간으로 보이는 남녀 둘이 수시로 화장지를 들고 와서 사달라고 하니 정말 미치겠어요. 좋게 타일러도 듣지를 않고 계속 와요. 영업에 방해되니까 어떻게 좀 해주세요. 상가에는 잡상인들의 출입이 있기 마련인데 유독 두 모자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어서 화장지를 사줄 때까지 떼를 쓰면서 장사를 방해한다고 했어요. 게다가 이틀이 멀다 하고 찾아오니 성가셔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상가에서 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마지막으로 좋게 타일러 보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그들이 나타났어요. 행색이 거지꼴이나 다름없이 꼬질꼬질했어요. 오랫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머리는 떡이 져서 뭉쳐있는 것이 노숙자의 몰골이었죠. 그들은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모르고 상가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저는 바로 달려가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 봐요. 왜 내 건물에 함부로 들어와요? 그러자 그들은 뜨끔해서 돌아서서 저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그저 불쌍하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들은 건물주인 제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그들은 바로 시어머니와 전남편이었어요. 살이 빠지고 때가 꼬질꼬질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지만 분명했어요.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 놀라는 눈치였어요. 큰 돼지 농장을 운영하던 시어머니가 왜 이런 거지꼴이 되어서 화장실을 팔며 구걸을 하고 다니는지 전 너무나 뜻밖이었죠. 마음 같아서는 그냥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저는 그들을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밥을 사주면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았어요. 아휴, 내가 너한테 저지른 죗값을 치르는 모양이다. 다 내 잘못이지.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면서 남편의 전처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털어놓았어요. 저와 이혼한 뒤에 남편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들은 일꾼으로 쓸 여자를 골랐는데 사람을 잘못 보았던 거죠. 그녀는 만만치 않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눈에 들도록 일을 잘 하다가 시어머니가 안심하자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농장은 자기한테 맡기고 제주도로 가서 한 며칠 푹 쉬다 오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은 좋아서 제주도로 여행을 갔고 그녀는 농장의 잡부들과 짜고 돼지들을 모두 팔아치우고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녀는 돼지뿐만 아니라 농장과 집까지 팔아치우고 엄청난 돈을 챙겨서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어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여행해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사라진 뒤였다고 합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전남편의 사정이 딱했어요.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노숙자처럼 갈 곳도 없이 떠도는 그들을 보니 예전에 제 처지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는 건물 청소를 하게 했고 전남편에게는 건물 관리와 경비를 맡겼어요. 그들은 눈물까지 흘리면서 제게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을 완전히 용서한 게 아니었어요. 전 시어머니에게 하루 종일 혹독하게 일을 시켰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제게 했듯이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청소를 계속하게 했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애원하듯이 얘야, 내가 나이가 드니까 너무 힘이 붙이는구나. 조금만 쉬었다 하면 안 되겠니? 아니 아줌마, 이런 식으로 일하면 곤란해요. 힘들다고요? 전 죽을 병에 걸려서도 돼지똥을 치웠잖아요. 내가 보니 당장 죽을 정도는 아닌데 웬 엄살이에요. 계속 이래요. 저는 수시로 화장실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당장 시어머니를 불러서 깨끗하게 청소를 다시 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시키는 대로 걸레질을 했어요. 그건 전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남편은 앉아있다가도 저만 보면 자동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정도가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저는 그들에게 월급을 주었어요. 그러자 다음 날부터 그들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한 달 동안 제게 시달리고 나자 차라리 노숙을 하는 게 나을 거란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어찌되었든 그들과 저의 인연은 거기까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